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전국 주택 전세값이 7년 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부의 공공임대 확대 방안에도 시장은 좀처럼 안정될 기미를 보이진 않고 있는데요. 이 전세대란 언제쯤 끝이 보일지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김재필 교수,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김규정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광호텔 매입해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사례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뭐 입주도 시작했다고 하면서 이제 언론에 공개를 했는데 세 분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네, 최근에 그 관광호텔 그러면은 우리가 그 11월 19일 그 전세란 대책 중에 우리가 2022년까지 약 그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하되 수도권에 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그 대책 중에 일부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언론에 나오면서 발표가 되면서 정치권이라든지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논란이 그 뜨거웠었죠.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관광호텔 같은 경우에는 11만 4천 가구 중에서 서울 도심권에 공실률이 있는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 그 적자로 인한 이런 빈 호텔들을 매입을 해서 네네. 그걸 1인 가구들에게 전세로 공공임대, 매입임대로 제공하겠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난 5월에 종로구 그 백킹리아 호텔에서 시행을 됐었거든요. 근데 예. 그게 청약에는 아주 광풍을 불 정도로 성공했는데 계약에서는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은 호텔 같은 경우는 상업 지역에 집가가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는 과도한 리모델링 비용으로 인해서 주거 비용이 임대료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거의 뭐 몇 프로가 계약에는 실패를 했는데요.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주변 임대료보다 매우 저렴하게 보증금 100만 원에 월 27만 원에서 35만 원이면은 거의 민간 임대 주택의 40~50% 수준의 굉장히 그 입지 여건이 좋은 곳에 저렴한 공공 임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물론 이게 1인 가구에게는 가뭄의 단비이지만은 자녀를 둔 가구 세대들에게는 이 효과가 없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따른 그런 문제점은 뭐냐면은 어떤 호텔을 얼마에 매입해서 어느 정도의 리모델링이 들어갈 것인가. 제가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는 우리나라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이 558조인데 현재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LH공사의 부채가 130조 플러스 10조가 더 들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과연 청년 세대들에게는 많은 혜택을 주지만은 경제성이라든지 가성비를 따졌을 때는 이런 문제점. 또 하나의 문제점은 예전에 우리가 대학교에서 기숙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주변 민간 그런 임대업자들이 많은 반대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 주변의 형평성의 문제도 한번 고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청년 무주택 세대들에게는 효과는 있지만은 경제성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양 교수님? 보셨잖아요. 네. 뭐 논란이 그 전에 뭐 어떻게 좁을 것이다, 뭐 어떻게 뭐 안 될 것이다 얘기 많았는데 보셨을 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약간 정부에서 발표한 게 조금 표현해서 미스매치 뭐냐면 전세 대책의 어떤 키워드로 호텔이 좀 떠오르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켰잖아요. 네네. 11만 4천 원 중에 3천 원인데 미미한데 사실 정부에서 그걸 그냥 감추고 전세 대책의 다른 부분을 먼저 부각시킨 다음에 호텔 부분에서는 1인 가구 학생 젊은 층을 위해서 이렇게 또 공급할 예정이라고 뒤에 붙었으면 됐는데 이낙연 총리께서 발표하실 때도 호텔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자꾸 이래서 마치 호텔로 다 하는 것처럼 잘못 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언론에서 또 비판을 받고 물론 요점은 이제 이번에 나온 것은 1인 가구잖아요. 학생들을 좀 위주로 젊은 층 위주로 했는데 122가구 임대료가 저렴해요. 일반 고시원의 수준에 비해서 시설도 더 좋고 조금 더 넓고 이렇게 커뮤니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 고시원들 보시면은 열악하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일단 잘 나왔습니다. 이 자체는. 그러나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전세 대책의 근본을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호텔 자체는 일단 되는데 다음에 만약 호텔을 매입하게 된다라면 그 호텔은 좀 가벽이 많거든요. 하나만 트면 좀 사이즈가 2배가 되고 넓게. 하나만 트면 3배가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전세 대책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 전세 대책의 기준은 일단 생활을 하는 자녀를 가진 부부를 기준으로 가야 되는 거고 신혼부부 자녀 하나 이 정도로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전세난이 거기에 맞춘다라면
제가 볼 때 한 20-30% 정도는 가벽을 터서 2, 3인가구 살 수 있는 지금 요거 3개를 더하면 딱 2, 3인가구 살 수 있는 뭐 15평에서 20평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좀 비중을 섞어가지고 같이 했으면 그래야 좀 원래 취지와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고급 고시원이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국토교통부 최근 발표를 보니까 호텔 등을 개조해서 공급하는 1, 2인 이 대상 임대부는 한 1,000실 정도 될 거라고 해요. 최종적으로는. 예. 그래서 사실 11만 호 정도의 전체 계획 중에서는 비중이 많지는 않고 네. 이번에 발표된 이 아남생활 같은 이제 시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반응은 일단 도로 환경이라던가 뭐 시설 마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좀 양호하고 네네. 시세도 주변 월세보다는 저렴한 것 네. 같다. 그래서 일단 요구는 최소한 이후에 나오는 나머지들도 이런 정도의 환경 이상은 좀 되도록 정부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다는 요구가 있었고, 근데 내부를 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1, 2인 대상이다 보니까 규모가 여전히 좀 협소해서 그렇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공간을 조금 재배치를 해서라도 네. 다양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하고, 조리나 세탁 시설이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용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슈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공유 주택형에 대한 또 좀 불안감들이 안전성의 있죠. 문제 같은 예.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도 최근에는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 안전 방안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되면 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인 세대들에게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계속 지적이 되는 것처럼 3, 4인 가족형 전세를 네네. 찾는 분들에게는 아무래도 좀 대상이 될 수는 없어서 나머지 전세형 이제 공급분을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이제 추가적인 공급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김현미 장관의 발언도 나가고 있는데 그 호텔 이번 리모델링으로 청년에게는 좀 뭐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면서 전세 시장의 안정을 뭐 가져올 것이다라는 얘기한 측면이 조금 어폐가 있지 않을까. 두 분의 지적을 봤을 때는 전세 시장에 좀 숨통을 트일 만한 주택은 좀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발언을 하니까 이제 또 거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거든요. 내년 봄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게 현재 발표된 계획 중에서는 LH와 SH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임대주택 중에서 이제 공실로 있는 것들을 추려서 먼저 이제 대상자에 공급하고 남으면 전세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제일 빠른 공급 계획이기도 하고 빨리 진행이 되면 올해 연말에 이제 접수를 받아서 내년 네네. 2월부터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현재까지는 대상 지역이라던가 물량이 정확히 확보가 안 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이제 봄이나 이렇게 좀 이르게 전세 안정을 말씀하신 것도 이런 게 좀 빨리 됐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이제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처럼 전세난이 빠르게 좀 안정 찾기는 어렵지 않겠나라는 걱정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뭐 공공임대 아파트를 두고 말이 많습니다. 최근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도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 그 영상이나 보도된 뉴스를 좀 보고 좀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보통 복도식의 아파트면 복도가 있든지 아니면 이제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이런 식의 보통 아파트를 생각하시는데, 지금 현관에 지금 이게 집 문이잖아요. 지금 문들을 열면 바로 바깥이더라고요. 그리고 공도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들이 나오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외부인 출입을 막는 뭐 공동 현관 이런 것도 없는 상황이고 바로 좀 이렇게 외부인의 접촉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다 보니까 좀 논란이 됐어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SH는 뭐 개방형 구조라는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걸 개방형 구조로 봐야 됩니까? 네, 그 공공임대 아파트도 이제는 그 질적, 양적 향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보시듯이 굉장히 이게 좀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도 이 아파트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 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 이제 강동구에 있는 그 모 단지의 아파트인데, 네네.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SH 공사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개방형 구조라면서요. 공모형으로 했는데 컨셉이랍니다. 컨셉이 뭐냐면은 이 아파트 단지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개방형이다. 그래서 열린형 아파트 단지다 그랬는데 정말로 열려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자, 우리는
주거형이라면은 쾌적하고 내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공간이어야 되는데 네. 문만 열면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자 개방이라는 게 뭡니까? 개방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는 게 개방형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컨셉이라고 했는데 참 컨셉치고는 정말 컨셉과는 맞지만은 우리 그 주거 생활과는 전혀 동떨어진 네. 그런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면은 29제곱미터가 네. 보증금 1,760만 원에 월 임대료가 약 17만 4,800원으로서 매우 저렴한 그런 가격대의 아파트이고 물론 그 상일동 여가는 조금 다소 그 원거리에 있지만은 너무 쾌적한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컨셉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이것은 당장 보완책이 필요하고요. 네. 현재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1층에 41세대 중 11세대가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건 누구나 다 예측했던 문제가 아닌가. 네. 그런데 담당 공무원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황당하죠. 많은 그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SH공사 쪽에서는 개방형 구조라고 설명했다가 논란이 좀 커지니까 입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좀 대책을 강구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대책이라고 해봐야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될 텐데 뭘 만들 수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지금 보도 사진에서 본 것처럼 예, 제가 사진 좀 보니까 다시 보여주시죠. 일단 SH공사가 좀 사과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조경 공간에 간단하게 지금 초년생, 1, 2년생 나무 심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환하게 다 뚫리고. 노출돼 있는 거잖아요. 차 들어가면 소리 들을 거고. 그럼 상식적으로 건물 지면은 소음에서 해방돼야 되는데 주무실 때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벽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유지 내에 이 건물 단지 내에 가벽을 놓는데 그러면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방법은 가벽을 놓고 안에 공간을 좀 단절시키는 거. 그거를 1, 2층은 줘야겠죠. 줄 때 그리고 조경 공간이 그러면 저기 없어지잖아요. 그걸 네네. 설치하다 보면 조경 공간을 다른 곳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옥상에 한다든지 아니면 저쪽 뭐 공동 공간에 예. 조경을 저쪽으로 하고 이쪽에 개인적으로 가딩을 좀 줘. 옆집하고 또 이렇게 오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옆집하고도. 그러니까 다 뚫려 있는 거죠. 그럼 저기서 살고 싶은 사람은 그지 많이 없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출입구를 차라리 두세 대 이렇게 하나씩 준다든지 이렇게 네네.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인이 이거 국민의 세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가족이 입주한다고 생각하면 SH 공무원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컨셉은 좋아요, 개방형. 근데 개방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뭐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개방의 수준을 개방이라는 표현 넘었잖아요. 넘어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경 공간이나 개인 사생활 보호 공간에 대한 부분을 저기서 지금 도로를 산안이 있더라도 조금 더 넓혀주지 않으면 원래 목적이 좀 상실되는 좀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제가. 네. 사실 제가 좀 보면 느꼈던 건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만약에 거주하시면 굉장히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 최근에 이제 워낙 날씨가 추워지니까 결로 현상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네. 이번 케이스는 사실 좀 더 특수한 케이스일 수 있는데 뭐 결국에는 그동안 LH나 SH가 공급해온 소위 이제 좀 저렴한 네.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들의 이제 질이 좀 좋지 않았다는 게 결국 뭐 공통된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마감이라던가 관리, 뭐 공사 부실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책임 소재가 사실 좀 불분명하고 예. 최종적으로 뭔가 이제 거주할 만한 여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이제 인허가와 입주가 시작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신 분들이 바로 하자가 발견돼서 AS 신청을 해도 AS가 받아들여져서 실제 진행이 되는데도 수개월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공공임대 상품에 대해서 실망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는 실망을 하고 뭐 대신 이제 뭐 기존 재고나 이런 거에서 자력으로 거주 공간을 마련하려는 뭐 다른 방편을 찾으실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는 저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지어져서 사용되는 현황이라든가 공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근에도 계속 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할 만한 공간으로 최소한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지어진 다음에 부실공사 여부나 네. 이제 최종 마무리가
같은 것들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관리를 하는 좀 행정적인 절차들이 보강이 돼야 공공임대 질이나 뭐 관리 부분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좀 계속될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질 때만 이렇게 부각이 됐다가 또 수면 아래 내려가면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는 거라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체계를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사실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질 좋은 평생주택을 5년간 한 6만 호 정도 공급하겠다. 근데 이런 사진이나 영상을 보시면 과연 질 좋은 평생주택이 공급될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면서 신뢰를 또 잃게 맞습니다. 되는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부분 제가 듭니다. 좀 추원드리면 예. 그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건축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그 정해진 공시된 표준 건축비를 넘었으면 과잉 지출이 되니까 그 표준 건축비 기준에서 이제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네, 그 안에서. 예, 근데 이제 일반 아파트 표준 건축비의 50에서 60% 수준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 지금 질 좋은 주택 하면서 표준 건축비의 한 65%에서 70%까지 올리겠다라고 올 초에 얘기를 했었고 제 생각에는 올 연말에 네. 표준 건축비 고시 바꿀 때 그 선을 갖다 70이나 75%까지 올린다라면 제가 볼 때는 지금보다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좀 나아질 거라고 보고 이번에 발표할 때 네 가지 큰 축 중에서 한 가지를 질 좋은 주택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내년부터 공급되는 걸 조금 기대해도 이번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 감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공사 현장의 마무리를 행정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그 부족한 것 같습니다. LH든 SH든 네. 그분들이 좀 나머지 행정 시스템을 더 갖춰가지고 마무리까지 AS를 해준다라면 그때서야 공공임대가 살만하다고 느끼지. 저 끝에 가서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또 불만이 생기고 자꾸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당직자나 저 공공기관 SH, LH에서 신경을 좀 크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AS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즘은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물 뚝뚝 떨어지고 저렇게 살면은 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지 않을까. 지금 뭐 정부는 집은 이제 돈을 들여서 사는 이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살고 있는 네. 거주하는 곳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정말 거주할 수 있는 장소를 좀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 김현미 장관이 지난달 30일에 국회에서 전세난 지적이 있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이 발언을 두고 아마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공급을 어떻게든 좀 많이 해주고 싶은데 아파트라는 게 사실 뭐 단기간에 공급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자기도 이제 마음이 애탄다라는 얘기를 김 장관이 얘기를 했겠지만 이 발언을 두고 뭐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뭐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빵이라면 밤새워 만들겠다. 물론 이 아파트라는 이 그 상품은 단기간에 공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이 주택난이 원체 심했고 또 그리고 정치권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런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는 그 장관께서 너무 예탄 그 마음에 우리가 좋은 취지로 한번 이해를 해주자면은 예탄 마음에 그 조급한 마음에 정말 이 상품이 빵이라면은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공급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런 그 우리나라의 그 담당 주무장관 고위 공직자들의 그 적절한 그런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번에 이 발표는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영끌이네 또는 뭐 호텔빵이라든지 뭐 여기에서 뭐까지 나오냐면은 그 프랑스 그 왕비 그 마리 앙뚜아네트까지 그런 비유가 나올 정도로 네.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뭐 빵도 안 굉장히 했더라고 지금 막 그 그러더라고요. 논란이 심했습니다. 자, 최근에도 보면은 현 정부 들어서 고위 공직자들에 보면은 지난번에 뭐 그 국토 그 위원장께서도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뭐 버려라. 자, 국민 임대주택으로서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라고 이런 표현을 했을 때 앞으로 집을 사고자 하는 이런 무주택자들에게는 얼마나 실망감을 줬을 것인가. 그래서 고위 공직자라면은 물론 다급하고 애타더라도 좀 표현에 대해서 신중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말 신뢰감 있고 또는 이렇게 좀 선호도가 높은 그런 신중한 발언이 필요하고요. 이번 그 중부장관의 발언은 매우 그 성급한 부적절한 표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빵이란 표현을 떠나서라도 아마 절박함이 좀 드러났다라는 뭐
것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자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급 부족에 대해서 좀 인정을 했다고 봐야 될지도 좀 궁금하고 5년 전에 인허가 물량이 많이 줄어서 지금 공급이 적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한 교수님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인허가 물량은 큰 차이는 없고요. 뭐 7만에서 6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만 차이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택지 지정을 안 했었죠. 박근혜 정부 때. 택지 지정이 역대 정부의 최저치를 했기 때문에 네네. 택지를 지정하고 5년 뒤나 10년 뒤 안에 이제 공급 물량이 가능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택지 지정 실적을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5년 뒤부터 입주가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택지 지정 실적을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공급이 되고 입주가 되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된 것처럼 네. 4, 5년, 3, 4년 뒤부터는 안정 국면으로 들어갈 겁니다. 다만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난 거죠. 그분을 갖다 굳이 인허가에다 갖다 붙여서 보시면 심하게 차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문재인 정부 전이 더 많았을 때도 있었네요. 이렇게 뭐 보시면 10만 됩니다. 가구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 수치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해석한다는 건 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네요. 거예요. 심리도 있고 이명박 정부 때 서울 물량이 제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내려갔거든요. 맞아요. 그 심리와 경기 상황이 동반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딱 판단하면 안 되고 거시적으로 시계열적으로 본다라면 택지 지정이 많았을 때는 그것이 이제 5년, 10년 뒤에 나오니까 그 물량이 나올 때 시장이 안정되고 없었다라면 그 물량이 못 나오는 5년, 10년 안에는 또 가격이 부족해서 오르거나. 이런 시장 상황이 올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하고 그걸 좀 다시 다른 시각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뭐 아파트가 빵이라면 이분이 뒷말이 있잖아요. 이게 아까부터 빵이라면 밤새워서 만드시겠다 했잖아요. 이 뜻은 그만큼 하고 싶은데 지금 다 준비를 했지만 안 나오고 있다 이 뜻인데 이왕이면 뭐 아파트가 자동차나 컴퓨터라면 이렇게 표현했으면 또 누가 토를 안 달았을 거예요, 그죠? 전혀. 근데 빵이라고 굳이 한 바람에 이제 이걸 흠을 잡는 이 유승민 의원이죠. 네, 이분도 좀 유승민 문제가 전 의원이 있어요. 얘기했죠. 장관이 한 말의 뜻은 누구나 알잖아요.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를 주목해야죠. 밤새워서 만들겠습니다. 근데 여기다 대고 빵 또아네트를 앙뚜아네트가 지금 김현미 장관과 그런 패턴이 아니잖아요. 이거 말장난하는 거죠. 유승민 이분이. 그래서 이걸 또 분란을 일으켜서 마치 정부가 잘못한 것처럼 그 의도를 뒤집어진 거냐 말장난으로. 제가 볼 땐 김현미 장관님은 이왕이면 컴퓨터나 자동차를 했으면 금상첨화였고 유승민 이 양반은 빵뚜아네트보다는 빵이라기보다는 좀 다른 표현으로 좀 품격에 맞게 했다라면 좋은데 굳이 논란을 일으켜서 뭐 대선에 마음이 있다는 티를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소지를 만들어서 네.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보기 좀 씁쓸합니다. 제 입장에서. 사실 뭐 지금 한 교수님도 말씀해 주시지만 아파트 공급이라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뭐 4, 5년 전에 인허가 물량이 줄었다라는 것들은 지금 한 교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뭐 그렇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 정부 탓을 하는구나라고 오해가 될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실제로 만약에 이전 정부에서 택지 지정이라던가 인허가가 좀 변동이 있어서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인허가 물량에서 실제로 실행되는 비율이 그때그때 좀 달랐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좀 공급이 줄어서 입주가 영향을 받는 부분들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파트 시장에서는 뭐 팩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번 발언을 두고 좀 지적하는 것은 그런 인허가 축소라던가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집값 안정 대책에는 규제와 함께 공급이 같이 돼야 된다라는 요구를 많이 했었죠. 예. 근데 이제 사실 17년 대책 때부터 계속해서 아주 최근까지도 공급은 충분한데 대체로 이제 정부의 정책의 골자는 다주택자들과 이제 투기적인 수요 때문에 보유하는 경쟁을 하겠다는 그런 거죠. 것들이 이제 가격을 급등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좀 지나면 안정된다라는 계속적인 대응을 해왔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공급이 계속 좀 불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다가 겨우 이제 8월에 저희가 수도권 공급 계획이 이제 집대성돼서 나온 네.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아파트를 그렇게 쉽게 짓지 못하는 걸 다 아는 상황에서 미리부터 좀 계속적인 이제 공급 꾸준한 대책이라든지. 공급 대책이 네. 있었다면 지금쯤 조금 다르지 않았겠느냐라는 아쉬움을 표하는 것이죠. 그렇네요.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대책 때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대책 맞습니다. 때 뭐 그때 만약에 공급 대책이 그쵸. 나왔다면 지금쯤 연말부터 입주를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2017년 5월쯤 뭐 아니면 그 이후에 상반기 하반기 정도 됐을 때 나왔다면 지금 한 3년여 정도 시간이 훨씬 더 흐른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 말씀대로 공급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그 말도 맞는데요. 네. 지금 우리 서울 시내의 그 주택 공급량을 보면은 약 3만 5천에서 4만 세대가 돼야 적정 공급 물량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방금 우리 그 통계자료에서 봤듯이 2016년도에 이런 물건들이 지금 공급이 된 시기인데 약 2만 5천 세대. 그러면은 전년도보다는 만 세대 가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이 만 세대는 주택 시장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줍니다. 만 세대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통계 수치상의 문제도 있지만은 물론 공급량에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하지만은 예. 수요층에 대한 그런 통계 수치예요. 이 수요층이 정말 실수요층인지 가수요층인지 그러면은 이 수요층 중에서 실수요다보다는 공급량은 변동이 없는데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가수요층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원인이 뭘까요? 첫째는 저금리도 원인이 되고 풍부한 유동성 자금도 원인이 된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대책 중에서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다주택자와 그다음에 가수요층을 증가시킨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또한 그 정부 정책에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뉴타운 출구 전략으로 인해서 서울 시내 모든 그런 개발 사업들이 전부가 다 해제가 됐었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보면은 어느 특정 지역을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지만은 우리 서울 도심권에 우리 뭐 승인, 창신, 뉴타운 지구, 영등포 역세권 이런 지역이 처음에 계획대로 도심에 공급이 됐었다라면은 지금 이런 현상은 초래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3기, 택지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수요가 있는 곳의 공급을 다시 한번 이것을 재편할 필요가 굉장히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뭐 수도권 전셋값 계속 들썩들썩 있는데 지난달 과천 아파트 전셋값이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천이 한 1년 반 사이에 입주하는 4개 단지 아파트만 7천 가구가 넘을 정도로 최근에 신규 공급이 좀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사실 요즘에 뭐 전셋값 계속 오르고 있다는 얘기 너무 많이 했는데 과천도 최근에 뭐 그 청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뜨거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셋값이 내린 걸 보니까 혹시 여기서 뭐 저희가 실마리를 좀 찾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봐야 될까요? 실마리가 아니라 저는 답인 것 같습니다. 아, 정답이라고 네. 보세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네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하방 압력을 받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세 가격 하방까지 주고 있으니까 시장의 어떤 패러다임을 정확히 보여주는데 지금 우리가 예측할 게 그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해서 예. 우리가 입주 물량이 앞으로 3기 신도시나 서울의 어떤 확대 공급안들의 어떤 입주 시기나 물량들이 올해나 내년엔 좀 약하고 후년 2023년부터는 좀 본격화될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시장이 지금 과천시장이랑 똑같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리 예측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를 여기서 공급이 볼 수가 수요를 있습니다. 넘어서는 근데 상황이니까. 그 이유는 더 많아지잖아요. 물량이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일간에서 우려했던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보를 잘못 받으셔가지고 뭐 일본식 버블이 날 수도 있다 이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갑자기 100만 개가 들어가서 이게 과잉 공급이 되지 않을까 좀 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 국민의 생활 라이프나 이런 걸 감안할 때는 그렇게 우려는 하실 필요는 없고 요점은 그겁니다. 과천시장에서 우리가 답을 볼 수 있다. 실마리가 아니라 이게 답이다. 그러면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주택의 기본으로 질도 돌아가게 올라가고 되네요. 그리고 민간 시장과 공무 시장이 본의 아니게 경쟁하는 단계가 되고 그럼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감내하는 기간이 앞으로 1, 2년 있다. 그러나 이제 입주 물량, 사전 분양 이런 걸로 인해서 심리적 안정을 취한다라면 주택의 가수요에서 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로 또 공급이 선순환된다라면 거기다 뭐 양도세 완화까지 해준다라면 그럼 그런 선순환을 같이 이어가면 앞으로 어떤 시장에 좀 하향화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을 좀 정부가 좀 크게 보고 간다라면 이 과천 답에서 보듯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니 이렇게 좀 지금 파십시오 미리 왜 나중에 팔면 또 세금만 내다가 더 하락된 값을 파는 것보다 지금 파는 게 낫잖아요. 그럼 시장에 매물이 없다고 하는데 그럼 그 세금 걷어서 결국 국민한테 쓸 건데 그냥 선심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그 갭 투자한 분들도 정부 말 믿고 다 투자한 분들 아니에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제 개인적인 어떤 재산권에 대한 일종의 어떤 보장도 해주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해달라는 형태를 취한다라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답을 과천에서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분들이 저희 방송 나오셔서 누누이 하셨던 얘기가 지금 과천에서 발생하는 게 아닌가. 공급이 수요를
이제 앞지르거나 아니면 쫓아가면서 하방 압력이 생기고 또 뭐 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 주라라고 매번 주문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말씀하셨지만 사실 공급이 나오면 가격이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예. 결과죠.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익정보타운 등 이제 가격이 저렴한 분양 공급이 나오고 지역 거주 요건을 맞춰야 되는 이슈들이 있어서 예. 사실 이 앞전에 전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올랐던 이제 사례가 좀 수요가 좀 있기는 합니다. 몰렸었죠. 예, 그래서 전세나 월세를 찾아서 들어가서 1년 거주 요건 맞추고 이제 좀 저렴한 분양에 이제 청약을 해보시려고 수요가 많이 몰렸어서 가격이 또 급등했던 시점이 네. 있기 때문에 입주와 함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좀 정상화되는 하향 안정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런 걸 뭐 좀 특수한 과천의 사례를 감안하더라도 공급이 되면 아무래도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 뭐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그럼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지금 내놓고 있는 공급 계획들 좀 빠르게 계속해서 실행을 해 나가는 게 중요한데 네. 저희가 지금 수도권 공급 계획 뭐 물량으로만 발표된 거 보면 127만 호나 되기는 하는데 네네. 아직 뭐 토지 보상이나 택지 조성이나 이런 것도 좀 초반 단계고 그 중에서 어느 정도나 저희가 예상하는 한 23년 이후 한 25년부터 본격적으로 입주가 될 건지 아직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공급 부족에 따라서 가격이 계속 좀 마지막 오르다가 또 공급이 본격화되는 23년 이후부터는 공급과 함께 또 가격이 또 조정을 받으면 보통 경험하셨던 것처럼 또 이렇게 무리하게 좀 대출 받으신 분들 끌어모아서 투자하신 분들 마지막에 가격 거의 이제 어깨 이상에서 구입하신 분들이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에 또 불안감에 투매를 하시거나 그러면 손실을 보시게 되는 상황들 뭐 겪으셨던 것처럼 그렇죠. 반복적으로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 당면한 전세 문제라던가 공급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은 거기까지 멀리 볼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상황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급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계속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짧아도 적어도 내년에는 전세 불안과 함께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지난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주요 연구소 보고서를 봐도 네. 서울 전세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 아파트값 내년에도 더 오를 것 같다라는 보고서들이 비율적으로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도 충분히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결국엔 지금 과천 사례들을 본다면 저희가 지금 할 것은 계속해서 이제 좀 공급이 계획대로 약속한 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 말고는 네. 사실 당장 할 게 별로 없기는 합니다. 예. 또 최근에 서울 강남 압구정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최근에 무려 67억 원에 실거래됐다고 합니다. 뭐 2달 전보다 한 2억 원 정도 올랐고 1년 반 전보다는 한 15억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뭐 최근에 가격 상승에 대한 뭐 그 기대감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확실히 또 가격에 또 플러스를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6.17 대책에서 그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분양 조건에 2년 실거주 의무를 이제 넣겠다,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재건축에도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재건축 바람을 타고 또 서울 집값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도 이번에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그 단지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 한두 건이 이렇게 네. 고가에 거래가 매각된 된 사례가 거죠. 이제 있을 수도 있겠죠. 예. 특히 그 245제곱미터가 67억이라고 그러면은 지난 8월 대비 한 2, 3억 정도 올라오는 굉장히 급등한 그런 상태인데요. 자, 이것을 저는 제 나름대로 평가했을 때 앞으로 재건축 조합 설립 그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네. 재건축으로 인한 자산 가치 상승을 노렸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지역적인 지역적인 희소 가치 그리고 또 다른 그 이면에 그런 특수한 관계의 거래 관계일 수도 있는데요. 네. 앞으로 이 지역이 재건축 단지 조합이 설립된다라면은 물론 자산 가치 상승이라든지 이런 기대감이 먼저 작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 재건축 아파트의 2년 미거주 시에는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이 2년을 거주하지 않는다라면은 이분이 그 거래한 67억 이하로 현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그 거주 요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도 문제가 되지만요. 지금 우리 이 지역을 보면은 현재 아파트 가격이 거래세가 꺾였다라고 단정 짓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금 우리 김기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내년도 정말 전세난 매우 심각합니다. 물론 그 11만 4천 호의 이런 그 공급 계획이 있지만은 현 시점으로서는 그게 딱 다가구가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는 단정이 돼 있지 않고 어느 지역이라는 것도 특정돼 있지 않거든요. 제가 여기서 조금 더 강하게 표현을 한다면은 자, 최근에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강남과 송파했었습니다. 어디죠? 청담동, 대치동, 네. 삼성동, 잠실동이었거든요. 그 지역에 지금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은 지금 거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그 인근의 압구정동은 그 지역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 것인가?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토지거래 허가제 그러면은 아주 저한테 그 공산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수도 서울에는 그런 제도가 필요해서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직 전세 가격,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벗어난 지역은 지금 한두 건씩 분명히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그런 상승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은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되는 법안이 통과가 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들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요? 저는 이거 좀 분석을 할 필요인데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화 이건 이제 뭐 조만간 통과될 게 뭐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라고 보여요. 저는 물론 반론도 많은데 예.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아시겠지만 다주택자의 어떤 주택시장 진입을 많이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금액도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나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 투자 전략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세력들이 가세하지 않나 일반 실수요자가 지속적으로 다가갈 수준의 가격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굉장히 말씀 주신 고가라고 것처럼 보시는 거죠? 네네 가격 임계점에 왔다는 신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좀 노원구 뭐 이쪽이 좀 중저가로 많이 서울의 거래량이 늘어났고 이쪽 고가 주택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뚝 떨어졌거든요 분명히. 그리고 꼭 나오는 뉴스들이 지금처럼 뭐 신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허위 신고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그 중에서 진성 신고가 몇 개 있고 뭐 허위 신고가 몇 개인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단지가 좀 위축되거나 거래가 없어지면 이렇게 허위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하고서 3개월 잔금 쳐놓고 3개월 뒤에 그냥 해지하고 해지 신고하면 끝나요. 아무런 제재도 없어요. 네. 이것을 누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계좌 추적 같은 거를 국토부나 정부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실거래라면은 우리가 시장을 냉정하게 판단해야겠죠. 아직도 수요가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이 거래량이 너무 적단 말이에요, 지금. 지금 저번 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2,000건이에요. 네. 점점 15,000건 뭐 패닉 바잉 시절하고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15,000, 18,000, 그러다 4,000으로 뚝 내려와서 3,000, 3,000, 10월 달에 2,000이에요. 네. 그럼 이 급변하게 거래 절벽인 게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보도에. 기자분들도 문제가 있죠.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걸 자꾸 던져줘야 다주택자분들이 매도자분들께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받잖아요. 그런 보도는 하나도 없고 신고가만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매도 타임을 좀 측정 못합니다, 사실. 그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1년, 2년 금세 훌떡 가거든요. 그랬다가 지금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어떤 자산이 어떤 충분하지 못한 분들은 도리어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황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 언론분들이 좀 균형 있게 거래량 기사가 패닉 바잉 시절에 뭐 도배를 하다시피 하다가 지금 거래 절벽인데 도배가 안 돼요. 아예 안 나와요. 이거는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을 좀 부동산부 기자분들이 균형 감각을 맞춰서 같이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말씀 주신 67억 이런 신고가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래량이 수반된다라면 우리가 상승 국면으로 보고 시장에 대처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간간히 몇 개가 나오자 한다라면 이거의 진위를 좀 체크하고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좀 냉철함이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려면 보도나 어떤 내용이나 팩트들을 언론사들이 좀 시민들한테 좀 잘 제공해 줘야 시장이 균형 감각을 맞고 안정적으로 가지. 지금 왜곡되는 시장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다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예측을 했기에 이것은 특수한 관계의 거래가 아닌가. 만약에 이게 우리가 실거래, 즉 토지거래 허가제였다면은 아마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우리 그 한 박사님 생각에 저는 적극 동참하기 때문에 거래 관계가 어떤 것인가도 한번 우리가 그런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김 소장님 보시기에도 재건축 바람이 서울 집값을 밀어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재건축이 사실 전통적인 투자 대표 상품이기는 하잖아요. 네. 아파트 주택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강남권 요지의 신축 아파트를 그럼요. 어쨌든 사업만 종료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살 수 있는 명확한 투자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건축은 사실 시장 가격, 뭐 물건 상황에 따라서 여유 자금이 있는 분들은 언제라도 투자하고 싶어하는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건축 흐름에 따라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 압구정 케이스는 저는 재건축만으로는 좀 이런 상승 흐름이 나타나기는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뭐 75% 동의율로 재건축 막 이제 시작할 수 있을락 말락한 상황이어서 아직도 재건축 진행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많이 남았죠. 소요되는 사업이다 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고액 거래를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이제 동의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거래량 감소하면서 굉장히 거래가 비정상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형적인 신고 사례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뭐 이게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로 1대1 개인 간 이제 타인 간의 거래에서 나온 실제 사례가 아닐 수도 있고 네.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리고 혹은 물건이 없는 상황에서 거래할 수 있는 아니면 이런 뭐 투자 가능한 적당한 물건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뭐 최근에 워낙 시장이 들썩일 것 같으니까 높은 호가를 수용하셨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거래 빈도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기형 사례들이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는 데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시장에서 좀 최근에 걱정하는 건 수도권이 사실 지금 파주 등 일부를 제외하면 다 규제로 규제에 묶여 묶여 있는 있죠. 상황이다 네. 보니까 결국 수도권 전체가 규제 평준화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규제 변별력이나 규제 효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동일해지고 다시 다주택 규제 속에서 똘똘한 한채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이런 좀 입지적인 투자 가치가 명확한 지역으로 다시 투자 선회를 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핀셋형 규제로 시작했지만 지금 규제 지역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런 투자 수요자들의 흐름이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맞물려서 이번 신고가 사례들 강남권에 다시 가격 상승률이 조금 높아진 이런 케이스들 이런 것들은 조금 연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소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20번 넘게 하는 동안 계속돼 왔던 게 핀셋 규제를 하고 또 옆 동네가 집값이 오르면 또 규제하고 이런 식으로 풍선 효과를 이제 뒤늦게 막는 방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서울 전역은 물론이고 경기도에도 상당 지역들이 이제 다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랬을 때 핀셋 규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게 또 의문이 그게 되거든요. 지금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일부러 정부가 이렇게 하지 않나는 오해를 받기 충분한 너무 이유는 누가 옆으로 봐도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네. 뻔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부 때처럼 그냥 다 묶었다라면 말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거죠. 저금리 유동성이 노무현 시대와 다른 건 그거죠. 저금리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고민하는 적이 보이는 게 그 유동성을 한 곳은 틀어줘야 되는데 그린 뉴딜 뭐 이번에 던졌는데 네. 많이 흡입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이 좀 드러나 보여요. 경제 성장률도 보이고 그래서 네.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출구를 찾는다라면 좋을 텐데 없다 보니까 조금씩 풀어주는데 이게 도리어 역효과가 나서 지금 폭탄이 돼버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철순 상황이 된 거죠. 어떤 좋은 뜻으로 시작했으나 결과가 좀 안 좋아진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다만 이제 그나마 위안 삼을 수 있는 거는 거래량이 줄고 있고 앞으로 이제 공급될 것이 있으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면 좀 안정될 거라는 그런 신호나 발언들을 하시잖아요.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규제 뭐 좋은 말씀 주는데 규제 평준화, 그러니까 뭐 다 하는 것 같잖아요. 좀만 오르면 하니 차라리 국민들 피곤하지 않게 다 묶어놓고 차라리 좀 침체된 지역을 풀어주는 정책을 거꾸로 쓰면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어떤 뭐 시장에서 혼란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차라리 다 묶어놓고 다 규제 평준화 해놓고 다주택자가 투자할 수 있는 곳은 딱 어느 한 곳, 두 곳 열어주는. 시장이 침체된 지역 거기 경제 활성화도 할 겸 이렇게 한다면 도리어 지금의 어떤 혼란스러운 핀셋에서 벗어나서 역으로 접근하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나. 뒤늦었지만 네. 근데 뭐 1년 있으면 또 입주 분위기가 이제 뭐 신도시 분양 물량 네, 뭐 이런 쏟아져 것들이 나올 나타나니까 때가 되죠. 정부에서 요 약간의 미스매치 혼란기를 여러 가지 뭐 준비도 하고 이래서 그냥 넘어가는 단계 속에서 내년 정도면 제가 봐도 좀 안정화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어우러져 가지고 국민들이 좀 피곤하시지만 한 6개월 정도 내년 봄 여름 되면 조금 시장 상황이 확연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 걸 좀 같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핀셋 규제가 효과가 좀 있었다 보십니까? 자, 핀셋 규제 그랬는데요. 물론 용어는 좋습니다. 자, 어느 한 지역에 썩어 있는 그 부위만 도려내겠다라고 했는데요. 썩기 전에 사전에 예방을 하면 어떨까요? 근데 이 계속 핀셋 썩어야 규제는 막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 핀셋 규제 때문에 24번, 25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핀셋 규제. 어느 지역을 묶어놨더니 그럼 그 인근 지역으로 또 다른 그런 부작용이 나타났던 게 우리가 24번을 겪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김포 보십시오. 부동산에 광풍이 휩쓸고 왔습니다. 네. 뒤늦게 막았더니 후 대책을 했더니 어디로 갔죠? 바로 강 건너 파주로 갔습니다. 네. 부산 해운대구 또 한 번 강풍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핀셋 규제 했더니 어디로 갔죠? 바로 인근의 울산으로 바로 울산으로 흘러갔습니다. 갔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핀셋 규제를 하다 물론 정부에서는 뭐 매주 모니터링을 해서 신속하게 대책하겠다 그러는데 신속하게 투기가 휩쓸고 간 지역에 대책을 하면은 정말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읍면 단위의 소규모 이런 규제보다는 광역적 규제를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 정말 실수요자라면 선별적 규제로 들어가는 것이 실수요자라면 규제를 완화해주고 가수요자라면 규제가 더 강화되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그래서 저는 읍면 단위의 소규모의 핀셋 규제보다는 전역에 광역적 규제를 해놓고 우리 한문덕 박사님 말씀대로 필요한 지역에는 완화시켜주는 이런 대책이 꼭 필요하지. 어느 한 지역만 묶어놓고 그리고 거기가 과열되니까 또 뭐 들어가겠다. 이것은 저는 계속해서 또 다른 다음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이런 것이 반복되지 네. 않을까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뭐 김재평 교수님 광역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최근에 그 읍면동단이 최소한 범위로 좀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이 지금 국회 법사위를 또 통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의 방향성이 좀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또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재필 교수, 한문도 교수, 김규정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